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제가 한 달째 연극 연습을 하다 보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는 배역을 맡아서 연습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연이 끝날 때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이번 공연은 저희 극단 내부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외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했다면 제가 아마 책한민국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모습을 보러 오라고 공지를 했을 텐데 아쉽네요. 배역은 연출의 결정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대목이 있어서 염려했었는데 역시나 목이 힘드네요. 이번 공연이 끝나면 연극 활동은 당분간 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이 좀 깁니다.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주마니아, 출판사는 에디터, 책값은 18,000원, 310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1월 7일입니다. 주마니아. 암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자연치유를 알리고 있는 암치유 전도사. 현재 네이버의 주마니아 암 자연치유 카페와 주마니아 자연치유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많은 암 환우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실질적인 치유책을 전하고 있다. 2011년에 제 몸이 이전과 다름을 느꼈고 그해 12월 어느 날 등과 허리를 중심으로 가공할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전전하다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도 감당 안 되는 암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추부터 꼬리뼈, 양쪽 갈비, 폐, 가슴, 양쪽 골반, 무릎, 발목까지 온몸에 전이된 시한부 말기 신장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 3월에 여명 3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암을 진단받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도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은 결과일 뿐 그 자체로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현대의학적 치료를 통해 완벽하게 암을 제거해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하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병원 치료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원인을 없애는 노력, 즉 자연 치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는 이미 생긴 암을 없앨 뿐이고 앞으로 생길 암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암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치유의 길과 해법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인지가 치유의 첫 시작입니다. 어깨와 등, 허리,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가공할 통증. 이것이 제가 느낀 암의 강렬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아산병원으로 옮겼고 최종 진단 결과 제게 내려진 병명은 다발성 전이 신장암이었습니다. 전이된 암의 수가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된다고 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약이 안 들으면 3에서 6개월, 다행히 약이 듣는다면 1년 전후? 의사는 안타깝게도 뼈에는 이 약이 잘 안 듣는다라면서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폭풍 검색으로 암 환자들의 인터넷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공유하는 하나의 진실은 암 환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죽음을 전제로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암은 곧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것인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한두 달이라도 연장할지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연 치유에 대한 글을 올리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며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처음 암 진단 당시 나를 살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환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 치유에 대한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생리학을 기반으로 우리 몸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치유 사례들과 그 공통점을 알게 되었고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의사 말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의 말입니다. 자연 치유 영역에서 주체는 환자 자신입니다. 암 치유 과정의 핵심은 나 자신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는 현대의학에 기대지 않고 자연적인 어떤 걸 먹고 저절로 낫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러한 치유 조건을 달성할 만큼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저는 집을 떠나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유에만 집중하기. 저는 이를 전업치병이라 이름 붙이고 치유에만 집중했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운동하고 녹즙 만들어 마시고 풍욕하고 명상하는 일 외에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온몸을 파고드는 극심한 피로감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오대산에 들어간 지 한 달 반쯤 지나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석 달째가 되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벼워진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개운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오대산에서 전업 치병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그해 11월에는 암진단 8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 몸 상태를 확인할 겸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거의 모든 뼈 병변들이 흔적만 있고 그 흔적에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잘 유지된다면 흔적도 없어질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암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 6주마다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이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암과 힘겹게 싸우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암은 결과일 뿐입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그 원인인 이전의 파괴적인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에 빠진 나와 싸워야 하며 건강해지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생쥐를 가둔 다음 모니터에 고양이를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이 생쥐를 누가 죽인 것일까요? 모니터 속의 고양이가 죽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쥐 스스로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모니터 속의 고양이가 자신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스스로 죽어간 것입니다. 암 환우분들께서는 암이라는 종이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로 착각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암은 과로와 더불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세포 대사 체계를 망가뜨리고 이에 수반되는 염증과 지속적인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내부 환경이 우리 몸의 암에 대한 방어 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생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극단인 암이 주는 죽음의 공포는 그렇지 않아도 망가진 환우 몸의 면역 체계와 대사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암세포도 내 몸의 세포이고 나의 일부인데 왜 자신을 죽이려 할까요? 어쩌면 암세포들이 나에게 무언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암은 그동안 잘못된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마지막 외침인 것입니다. 암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암을 흉측한 괴물 취급하지 마세요. 암이 진정 나에게 하려는 이야기에 마음 열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암에 대한 방어 체계를 다시 세우지 않고는 병원 치료와 약에만 의존할 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을 낫게 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고 치유는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병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치료에 해당합니다. 여러 증상으로 고통받으면 자연 치유가 힘들어집니다. 현대의학을 통해 그 증상을 없애면 원인을 없애는 자연 치유 노력에 집중할 수 있어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양학 교과서에 진행 중인 암은 고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암 생존율은 평균적으로 한 달 늘어났을 뿐이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면서 암은 근본적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게 이미 내려진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암은 보이지는 않지만 몸 여기저기 이미 침범해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불문가지로 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일부 없앨 수는 있으나 전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전부 없앤다 해도 원인은 그대로 있기에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건강한 사람도 이상세포는 계속 생깁니다. 의사 입장에서 내린 결론은 암 치료는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입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는 절대 내가 앓고 있는 암이라는 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방심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의 패턴입니다. 암 초기에 발견해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완치됐으니 예전처럼 생활하세요 라는 말에 다 나은 것으로 믿고 생활하다가 1에서 3년 후 어디가 아파서 검사하니 재발했다는 겁니다. 고장난 수도꼭지는 그대로 둔 채 바닥에 흥건한 물을 완벽하게 닦아냈다고 해서 이젠 물 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면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되 끝까지 가선 안 된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현대의학적 치료에 나를 맡겼을 때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지거나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9회 말 마무리는 내 면역력과 치유력으로 해결해야 지긋지긋한 암을 끝낼 수 있습니다. 치유 청사진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최소한만 하는 것으로 잘 설득해서 의사와 타협하세요. 위생관념이 정립되고 상하수도가 정비되고 공공의료가 제공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는 전적으로 현대의학과 과학의 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며 질병의 양상이 바뀌는데 이것이 세포가 변질되어 생기는 현대병입니다. 현대병은 산업혁명 이후 변화된 환경, 음식, 사회 및 산업구조, 생활방식, 교육이나 입시 등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파괴적인 삶의 패턴의 누적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 부조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대사 시스템, 생리 시스템의 교란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병의 원인 치유는 현대의학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자연치유 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몸 대부분의 기능들은 나의 명령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됩니다. 내가 달리기 할 때 나의 근육 세포들의 충분한 산소와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박수가 적당한지 계산하여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나의 의지로 심장을 조절할 수 있다면 깜빡 조는 사이에 심장 뛰게 하는 걸 잊어 나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20cc 정도 땀이 나야 되겠는데 내가 계산해서 땀을 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잊거나 계산을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내 주변 온도와 습도, 바람, 분위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화된 땀의 양을 분비하고 나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완벽함은 이러한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듯 자율신경계는 주변 환경과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고 대처함으로써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몸을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암을 비롯한 현대병이 본질적으로 세포의 기능 저하, 상실, 변질인데 자율신경은 세포의 삶의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회복과 치유에도 핵심적 조건이 됩니다. 자율신경은 두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는 나라는 유기체의 능률과 효율이 필요할 때 항진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 내적 체계의 회복, 정비와 치유의 과정을 담당합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선 혈당과 혈압이 오릅니다. 맹수와 맞닥뜨린 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뇌의 에너지원인 혈당이 빠르게 올라줘야 어디로 어떻게 도망갈지 바른 판단을 하고 지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에너지를 근육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심박수도 증가합니다. 밀도 높은 혈액을 근육에 공급하여 맹수로부터 도망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피가 근육으로 몰립니다. 소화 과정은 생존에 매우 중요하지만 맹수를 앞에 두고 소화에 에너지를 쓰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면 소화 과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도망가는 데 사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동시에 동공이 커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모아 어디로 어떻게 도망가면 살 확률이 높을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 체액의 순환도 멈추고 혈관은 수축하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은 맹수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이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위험 요소와 목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와는 반대 상태가 됩니다. 혈압과 혈당이 낮아지고 심박은 느려집니다. 소화와 흡수는 물론이고 혈류와 체액의 순환 또한 원활해집니다.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우리 몸은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세포들의 삶의 조건이 깨집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모든 물자를 전쟁을 치르는 데 쏟아붓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열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 몸 자율신경계로 하여금 우리 몸이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지속적인 교감 우위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교감신경 우위 환경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감신경 우위 환경에서는 세포의 삶의 조건이 깨지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세포들은 기능 저하를 넘어 기능 상실, 변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양한 현대병으로 나타나고 그 변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암을 야기합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도 암이 폭증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우리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해왔지만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산업화되는 시점부터 암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제 가공식을 섭취하면서부터 암을 비롯한 현대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여 년 전 미국에서 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폭증하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유명한 맥거번 리포트가 나옵니다. 결론을 간단히 소개하면 암이나 심장병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은 정제 가공식과 육식 위주의 그릇된 식생활이 낳은 병이다. 이런 현대병은 병원에서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현대병은 음식을 바꿔야 고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식생활 개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 무려 50년 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의학은 3대 요법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연 치유력, 항상성,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유하는 기본 방식에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요법이 보조요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생활 습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암의 식이요법으로 저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째, 혈당 피크가 없는 낮은 일정한 혈당 유지하기. 둘째,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일절 금하고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피토케미컬 등을 일반인의 섭취량에 비해 다량 섭취하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육식 금하기. 생선과 달걀과 가금류 포함 1년간은 필수입니다. 2. 정제 탄수화물 금하기. 3. 현미식. 고구마나 밤 등도 매우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4. 녹즙 마시기.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때문에 순수한 비타민, 미네랄, 각종 효소, 다양한 피토케미컬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불용성 섬유질을 제거한 순수 진액인 즙 형태로 드셔야 하는 겁니다. 5. 암에 좋다는 특정 음식 과용하지 않기. 사실 무얼 먹느냐보다 많이 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대충 씹어 먹으면 세포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이 나쁜 것은 과도하게 체내 효소를 낭비하게 하고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와 장에서 음식물이 썩으면서 다량의 독소와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인데 소식할지라도 대충 씹어 먹으면 장에서 흡수될 만큼 화학적, 물리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 몸 기초대사에 쓰이는 에너지의 가장 큰 부분이 소화와 흡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먹은 것을 처리하는 데 쓰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암 환우 대부분은 이 소화 흡수 기능이 터무니없이 안 좋은데 대충 씹어서 넘기면 이를 소화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소화 효소를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냥 장에서 썩게 됩니다. 채식하는데도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 냄새가 심하다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입에서 물리적 소화를 다 끝낸다는 생각으로 다작하여 드셔야 합니다. TV 교양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소식 다작편에 따르면 100번 정도 씹었을 때 나오는 타액이 소화에 가장 적정한 산도 pH 6.8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암 환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혈당 피크 없는 식사의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래돼서 산화되었다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견과류에서 나오는 곰팡이균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노화를 암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암의 가장 주요 인자로 노화를 꼽습니다. 그만큼 나이 든다는 건 암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고령화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고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노화를 달리 정의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탈수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토실토실한 아기는 체내 수분 함량이 80% 정도이지만 노인은 그 함량이 50% 내외로 줄어듭니다. 제가 환우분들과 상담할 때 이야기해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탈수는 세포 차원의 대사에 급격한 악화를 가져옵니다. 물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물은 혈액의 주요 성분이기에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세포의 산소와 영양의 원활한 공급과 노폐물 처리가 어려워지고 암화된 몸으로 만드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차는 이뇨제로 기능하기에 마신 양의 2배의 물을 먹어야 본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은 가급적 따뜻한 물을 드시고 적어도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저는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암 식이요법의 원칙으로 정제 탄수화물,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은 최소화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엽록소 등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암 식이요법은 이 원칙만 지킨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어떤 특별한 음식도 비법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세포들의 기능이 급속히 쇠퇴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올라갑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암화된 몸으로 만드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상태를 일거에 해소하는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식이요법을 안 하고 치유된 경우는 봤어도 운동하지 않고 치유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운동을 수술 후 회복이나 몸의 기능 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항암제로서의 임상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운동은 항암제입니다. 운동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떤 값비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암 치료 및 치유 역할을 하며 이것이야말로 부작용과 내성이 없는 진정한 항암제입니다. 운동과 암의 관계를 밝혀낸 각종 논문을 보면 암 환자의 운동 시간에 따른 재발률과 생존율의 엄청난 차이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운동이 암 치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복용 정량의 서너 배나 되는 마약 진통제로도 통제가 안 되는, 특히 움직일 때마다 참을 수 없게 다가오는 암 통증 가운데 가장 참기 힘들다는 척추 전이암 상태에서 척추로 가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대차고 쌍지팡이 짚고 발을 질질 끌면서도 운동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암 환우 운동의 주 목적은 몸의 대사 활성화에 있습니다. 대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강도의 운동은 피합니다. 중강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오래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전업치병 때 뼈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는 4시간 이상 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체육인의 수명은 언론인과 함께 가장 짧은 직군에 속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 면역력 감소 현상과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고강도 운동 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강도나 저강도 운동 후 검사에서는 면역력이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고강도 운동은 많은 산소를 짧은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데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처리 한도를 넘는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막과 유전자를 공격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을 발생시킵니다. 저는 암 치료 후 건강을 되찾고 회복된 것을 자신하여 마라톤 운동을 자주 하시던 환우분이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돌아가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암 환우에게 고난이도의 등산, 마라톤 등 고강도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빠른 걷기 수준의 중강도 운동을 가능한 한 오래 함으로써 몸의 대사기능 향상과 혈액순환을 강화시켜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의 암화된 몸 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암 치유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식사 후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면역학자들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면역세포의 활성도에 바로 반영되기에 면역세포를 몸속에 떠다니는 뇌세포 같다고 하는데, 즉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 신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태도는 호르몬, 신경, 파동을 통해 즉각 모든 세포들에게 전달되고, 특히 면역세포들은 나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활성도가 결정됩니다.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 뇌파도 달라집니다.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고 내 몸에 물리적 흔적을 남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은 자율신경 체계의 불균형, 호르몬 시스템의 불균형, 대사 체계의 불균형을 가져와 세포는 물론이고 조직 및 장기의 변질과 기능 이상을 가져오고 오랜 시간 지속되면 질병을 야기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은 자율신경체계의 균형과 치유 호르몬의 분비, 대사체계의 정상화를 가져와 빠른 회복과 면역력 향상, 치유력의 제고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생각의 힘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치유제로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상요법입니다. 저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영상을 보고 이를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시각화하는 상상요법을 하루 3번씩 했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할 수 있는 상상요법, 심리학적 요법들이 몇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한다는 면역 증강제, 면역 세포요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암을 그저 편하게 의사가 처방하는 주사나 치료제로 치유하려 하지 말고 나의 변화와 노력을 통해 치유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이고 진정한 치유법이 될 것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의 변화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 치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치유 적합적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암 환우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몸이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암에 대한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연 치유의 출발이자 전제가 됩니다. 때론 하루 온종일 1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이어지는 강의는 사실 암 환자들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강행군입니다. 나는 암이라는 병에 걸렸고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알아서 고쳐줄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에서 암화된 내 몸을 바꾸기 위해 나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선택과 노력이 암을 치유함에 있어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남는다면 제 강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강의가 끝나 각자의 자리에 돌아간 뒤 부단히 자신의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정보를 찾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치유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글과 강의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치유에 있어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완벽하고 좋은 방법론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자연 치유라는 개념과 본질을 얼마나 내재화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방법론이 핵심이 아니라 방법론을 실천하는 사람이 핵심인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불치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말기암이라고 진단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암에 대항하는 서양의학의 3대 무기는 수술, 항암, 방사선입니다. 반대로 병원을 멀리하고 자연치유에 도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3대 무기는 보통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 자연을 가까이 하는 생활과 꾸준한 운동, 명상이나 마음챙김 등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물론 양쪽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 저자의 주장은 자연치유를 주된 목표로 하되 통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해 자연치유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약물치료 등 병원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의학이 아직 암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대증요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암의 원인과 해결책을 아는 의사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쪼이거나 독성 항암제를 투여할 뿐입니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애초에 암이 왜 생겨났는지를 모르고 따라서 그 원인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한다고 해도 암은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치료입니다.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 연구자들은 보통 음식과 활동 부족과 스트레스, 이 세 가지를 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물론 그들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고 주장할 뿐입니다. 민간요법, 대체의학, 보완의학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이 책에서는 자연치유라고 불리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그 방식을 표방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의사 자격증이 없는 명의가 극소수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사기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으로 도박을 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암 진단을 받으면 주변 사람 모두가 한마디씩 이거 해봐라, 저거 먹어봐라,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고 처방을 던져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하죠. 바로 그 헷갈린다는 지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하며 자기 몸으로 실천해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양의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제 지인들 혹은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그중 자연치유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병원 방식에 충실하게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암 치료에 관한 가장 큰 딜레마는 암으로 인해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부분 경우 환자는 경황이 없고 지식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꽤 들어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잃은 것은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식사, 신체 활동, 마음 관리 등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었다고 해서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산다면 재발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책에 아주 기막힌 비유가 하나 실려 있는데 수도관 누수로 인해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는데 바닥에 물만 닦아내고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물바다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나쁜 음식을 피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휴식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암세포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나마 암에 걸리면 식사와 운동 이 두 가지는 가장 빨리 고칩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도 날마다 운동하고 술, 담배나 지나친 육식도 의외로 빨리 중단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는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겠어? 하는 의구심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도 나온 MD 앤더슨 김의신 박사님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 년간 암 환자들을 관찰해보니 암 발병 직전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제 어머니도 2011년 암 발병 직전 1년 반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더니 덜컥 암에 걸렸고 3년 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는 절대 남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당시엔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암 환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실상은 내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나 스스로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책은 건강서적, 특히 암 관련 서적치고는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등이 빼곡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자연 치유의 당위성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직접 실천하는 의지에 대한 강조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발병 후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마치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긴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저도 가끔 자동차 정비를 위해 카센터에 가는데 가서 차를 주고 접수하고 대기실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한가하게 기다립니다. 그럼 알아서 다 점검해주고 고쳐주니까요. 저는 결제만 하고 수리된 차를 끌고 나옵니다. 마치 이것처럼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받고 약 먹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다 보면 암도 다 나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 의사가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암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고 내 목숨이니까요. 백방으로 조언은 구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자연 치유에 의존했던 암 환자 중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는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사례를 두고 거 봐라,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나마 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하고 자연치유 방식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자연치유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매달렸을 때 살아남았을지 여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실제로 제대로 된 자연치유 방식을 알고 실행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자연치유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비난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다른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연 치유에서 주장하는 채식과 소식, 적당한 운동, 수면을 포함한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관리가 평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해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도 역시 필요시에는 현대의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편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즉 현대의학의 치료 스케줄에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환자 본인의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 공부는 누가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확신과 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프신 모든 환우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